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청소년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산중앙도장 종감 박은영 수석포감님을 모시고 총균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각 대륙의 환경 차이가 어떻게 지금의 불평등을 낳게 됐는지 살펴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1부에서는 인류 문명의 불균형이 초래된 근본 원인이 13,000년 전에 인류 문명이 시작하던 때에 각 대륙의 환경 조건이 달랐던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인류는 약 13,000년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삶의 방식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어떤 대륙에 살든지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했고 큰 경쟁이나 투쟁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죠. 그런데 13,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촌 각 대륙별로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양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기후와 다양한 생명체를 가진 유라시아 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서 유리한 환경에 있었던 유라시아 대륙인들이 더 빨리 수렵 채집 생활을 탈피하고 정주형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양한 직업과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식량 생산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적인 요소들이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초창기부터 나타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각 대륙별로 문명 발달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는 그 원인에 대한 통찰을 주로 했었거든요. 인종이나 민족 간의 유전적인 우월성 차이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환경의 차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인데요. 결국 작물화 가축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 쪽이 문명화도 먼저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던 민족이 결과적으로 총, 세균, 쇠를 획득함으로써 타민족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발전한 이 총기, 병원균, 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상 다 알아보지는 못했죠. 우선 이 총기와 병원균, 쇠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자는 다른 문명을 앞설 수 있었던 이유, 곧 이제 유럽의 기술, 정치, 국력 수준을 총, 균, 쇠라는 세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총과 균과 쇠는 서구 문명이 중세를 거쳐서 현대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 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기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도 총이라는 무기가 군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이잖아요. 현대 화기를 가진 해병대원 몇백 명과 로마 군사 수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영화도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동아시아의 대국으로 군림하던 중국도 영국에게 아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굴욕을 당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조총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많이 죽었죠. 그리고 동학혁명 때 동학군들은 죽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들이 현대식 총기로 무장해서 수십만 명의 동학군들을 처참하게 몰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말고도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같은 무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은 전염병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천연두도 소에게서부터 왔고요. 그리고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쥐에게서부터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로부터 인플루엔자도 얻었죠.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먼저 겪은 사람들은 면역력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는 타민족과 접촉하게 되면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균 때문에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던 사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을 제대로 다룸으로 인해서 갑옷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기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총과 세균 그리고 쇠를 유럽인들이 먼저 차지함으로써 역사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총균쇠는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이 식량 생산과 총기 발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식량 생산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수렵 채집만을 하는 사회에서는 식량을 구하는 것이 거의 이제 절대 사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굶어 죽기가 쉽고 수렵 채집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은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도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아주 풍족한 동식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 발전이 진행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일단 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여 식량이 있기 때문에 식량 생산 노동자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예를 들면 기술자라든지 종교 사회 지도자 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계급이 분화되게 되고 좀 더 복잡한 정치 단위와 사회 조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과 같은 무기를 개발하는 전문가 계급과 병사들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전문 직업 군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고 정복,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렵 채집을 하면서 원시적으로 사는 부족과 비교한다면 전투력과 사회 조직력 등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편의상 사회 형태를 발달 단계별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무리사회, 부족사회, 추장사회, 국가의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데요. 발전을 하면서 평등 사회에서 비평등 사회로 가고요. 권력의 중앙 집중 구조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나 종교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권력에서 오는 강력한 지도력과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그 사회는 효과적으로 다른 사회를 정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복한 부족민들은 노예로 쓴다든지 해서 식량 생산에도 활용하고 사회 하층민으로 흡수해서 이제 덩치를 더 불리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네, 식량 생산과 전쟁으로 총칭되는 총기, 철제 무기 발달 간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병원균과 식량 생산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세균들은 대부분 동물에게서 온 것이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병이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소에게서 왔죠. 1979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박멸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가축화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되면 사람은 그때까지는 접촉해 보지 않았던 그 동물 고유의 세균들과 접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직 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경 목축식의 정착형 생활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균과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화가 진행된 사회는 수렵 채집 생활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높은 인구 밀도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산다는 특성 때문에 항상 도시의 오물이나 세균 등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세균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몸에 침투해서 전염병을 일으키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특히 큰 도시는 수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가 작물화 가축화를 거치고 문명 사회로 갈수록 인간은 다양한 전염병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대륙 간의 환경적 차이에서 발생한 총기, 병원균, 철제무기 발달이 인류의 불평등을 낳는 근원적인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인데요. 책에서 저자는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런 사례는 찾아보면 사실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자는 총과 균, 쇠, 말 등을 보유한 유럽 열강이 손쉽게 신세계를 정복한 대표적 사례로
1531년 스페인의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군이 아타후알파를 죽이고 잉카 제국을 정복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피사로가 이끄는 군대는 200명 남짓되는 숫자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큰 잉카 제국을 손쉽게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이때 피사로는 수적으로는 압도적인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비롯한 강력한 철제 무기와 말이라는 전투에 효율적인 가축을 이용해서 잉카의 전사들을 몰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잉카 제국은 무기 수준에서 상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사로와 그의 군대는 천연두 균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에 면역이 없었던 잉카 제국의 전사들이 천연두에 걸리게 되어가지고 추풍 낙엽처럼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두 사회가 만나서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살상을 했는데요. 무기로 죽은 인디언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이미 전염병을 겪었기 때문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지만 인디언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전 세계를 유린한 것은 참 많은 비극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서양보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더 앞선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문명 발전에 있어서 서양의 동량을 앞서게 된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역시 저자는 환경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서 하나의 대륙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동양과 서양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만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함께 속해 있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이 처음에는 유럽에 전혀 밀리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많이 일궈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럽이 점점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중국이 왜 현대 유럽에 크게 밀린 것일까? 저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고 봤는데요. 이것을 최적 분열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아시아에 비해서 지형이 매우 복잡하고 장애물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기가 힘들고 분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럽은 다양한 나라들이 교류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완전히 전쟁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로 통합만 된 것도 아니죠. 저자는 이런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뭔가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었던 측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창조적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위한 혁신을 계속해 나갔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이를 통해서 결국 민족이나 국가 간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와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외에도 문자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자 역시 문명 발전에 문자가 끼친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자라는 것도 결국 사회가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발명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자는 굉장히 정교한 체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생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형성된 문자도 있지만 대부분 주위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문자의 장점으로는 문자가 있으면 더 먼 곳에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을 기록을 해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지식을 축적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등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를 더욱 강력하게 지탱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문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자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이 한글이 한자, 티베트 문자, 이 몽골 문자를 차용해서 만들었다고 적고 있더라고요. 이건 역시 기존의 잘못된 학설을 답습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도
인류 창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수메르어나 멕시코 등을 이제 문자의 기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메르 문명도 지금 이라크 땅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죠. 수메르 연구 대가라고 불리는 크레이머 박사는 수메르인들이 동방에서 이주해 왔고 혈통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 지방 토착민들과는 달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문자 또한 수메르인들이 동방에 있을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적어도 수메르 문자가 수메르 지역에서 처음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이 중국, 몽골, 티베트 등의 문자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 강역으로 되어 있는 땅들은 고대에는 우리 동이족들이 많이 살던 무대입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을 보면 중국이나 몽골 문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옛 글자를 모방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 이전에도 우리 고유의 문자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옛 글자가 바로 고조선 때 창조된 가림토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림토 문자가 한글의 직접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림토 문자를 한눈에 보기에도 후민정음하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배달국 시대에는 녹도문 등의 문자가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시아 창세 역사를 자세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자가 동아시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큼 언젠가 이 부분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자가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죠. 동아시아 문명이 중국에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야만인이었던 우리 민족과 주변 민족이 중국의 영향으로 문명화됐다고 적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양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역사 왜곡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잘못된 역사관이 서양을 비롯해서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북공정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시도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고구려, 발해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까지 뺏어가려는 중국의 역사 왜곡 공작입니다. 흔히 인류 역사의 기원을 세계 4대 문명으로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중국도 동아시아 문명이 황하 문명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어떤 낡은 역사관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왔거든요. 그런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의 내몽골 적봉시에서 이보다 수천 년 앞선 문명을 발견을 했어요. 이 문명이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헌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의 문명이라고 불렀는데요.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족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동이족 계통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오랑캐라고 멸시해왔던 만리장성의 북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산 지역의 역사를 통째로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인류 역사의 기원이 중국이고 우리 한민족도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했다는 억지 논리가 되거든요. 이는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었던 한국은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듣고도 국내 역사학자들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인들이 동북아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올바른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지 않은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정 증보판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 실렸다고 들었어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란 주제로 저자가 쓴 논문 얘긴데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일본과 중국이 역사 왜곡을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내 나라의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일본인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누족과
기존의 다른 일본인들은 외모도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인은 대륙으로부터 이주해 왔을 것이라는 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긴 역사를 가졌다고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실제로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일본은 어딘가에서 이주해 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이아몬드 박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제법 깊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학문을 이제 융합을 해서 인류학과 고고학, 생물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기전 400년경에 한반도로부터 문화가 이제 수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반도 이주민이 일본 조몬인을 대체했을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설사 대체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물을 전수해 주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고대에서부터 많은 문물과 문화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신사 문화만 해도요, 동방 한민족의 전통 문화의 숨결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역사를 말살을 당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의 뿌리 역사와 문화도 하루빨리 밝혀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일본 방송 매체에서는 국익이나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거의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개정 증보판에 이런 논문이 실렸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죠.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어서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도 잘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만 봐도 학문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억지를 부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논리적으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저자가 워낙 방대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굉장히 차분하면서 치밀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반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박사 개인의 주장만 실은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저자가 국적이 미국인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올바른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저자처럼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종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석포감님,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한 가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빅 퀘스천은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고 적당히 연구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끈질기게 근 30년을 일관되게 연구해서 총균쇠라는 명제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봅니다. 덕분에 우리 같은 독자들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큰 지식과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거든요.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자세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게 된 내적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책의 내용 전부를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편향된 사상이나 연구 결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연구해서 나온 책이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리고 글도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가로서도
좀 뛰어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명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균세에 대해서 부산중앙도장 박은영 수석부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 봄, 여름철은 천지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상극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한 총균세 책을 통해 인류 문명 초기에 있었던 지구 환경의 차이와 이후 등장한 총기, 병균, 금속의 발달이 이러한 인류의 불평등과 상극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천지자연과 인류사의 거시적인 관계에 눈뜨고자 하시는 분들께 총균세를 권해드립니다.